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7% 가까이 상승한 코스피가 오늘도 질주를 이어가며 5,400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이 코스피 연일 불기둥이군요.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7% 오른 5,37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등락을 반복하다 서서히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파죽지세로 5,376선까지 찍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 5,400선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상승세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약 1조 원 순매도하는 동안 기관이 1조 8천억 원가량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특히 기관은 어제부터 이틀간 4조 원 가까이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0.45% 오른 1149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국내 기업 새 역사를 썼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약 1% 오른 16만 9,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17만 전자에 다가가면서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겼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300조 원을 간신히 넘겼는데 어느새 3배 넘게 상승하며 1,000조 전자 시대를 연 겁니다. 우리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이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권가에서 공격적인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무려 310조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신기록을 써 내려가는 동안 증시 과열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미들의 비투 경고 등이 켜지면서 증권사들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중소형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신규 대출 중단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부터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주식, 수익증권, ELS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모두 불가한데요. 대출 재개일은 미정입니다. NH투자증권도 오늘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합니다. 주 증권사 모두 B2 열기의 신용공여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낸 대출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만기 연장은 가능하며 매도담보대출은 또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대출을 재개하더라도 주식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시등급인 주식 종목의 담보대출은 기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트가 빠르게 증가하자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한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 한 달 새 KB 다올증권 등에 이어 대형사들조차 한도를 소진하는 상황인데요. 이달 2일 기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잔고는 30조 4,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증시 화랑에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식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 관행이 확산된 영향도 큽니다. 연초부터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증권사 담보대출이 줄줄이 막힐 전망입니다. 다만 비투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데는 얼마 전 300조 원 시대를 연 상장지수 펀드 ETF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액티브 ETF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성장세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재 기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 ETF 순자산은 95조 9,300억 원으로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해 초 54조 원 수준이던 규모가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올해 신규 상장된 ETF 12개 가운데 절반이 액티브 ETF에 달할 만큼 시장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종목과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만큼 펀드 운용력의 역량과 성과에 수익률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액티브 ETF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액티브 ETF여도 70%는 기초지수를 따라가게 지금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것도 금융위원회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시면서 기초지수가 제약이 없는 뭐 100% 액티브 ETF 같은 것도 허용을 한다고 하시니까 상품이 한 번 더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과 기관의 투자 자금이 액티브 ETF에 쏠리자 업계에서는 운용사들이 관련 인력을 영입하거나 조직을 확충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는 운용력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어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폭등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와는 대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해서 국내에서는 1억 원 선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커지자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손실률이 최대 90%에 달한다. 마이너스라 국장 수익률 부럽다와 같은 언급이 줄을 잇습니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한때 72,00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40% 넘게 폭락한 수치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오후 5시 기준 가격이 1억 1천만 원대를 기록해 1억 원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새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매파적 인사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후보자가 지명돼 통화 긴축에 무게가 실리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한층 더 강해진 영향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닐까? 만약에 뭐 더 인하를 한다고 해도 속도를 더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도 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주식도 좀 미국이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안 좋잖아요. 금과 은과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금으로 불렸던 비트코인마저 위상이 흔들리며 급감한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기술적 저점을 76,000달러, 74,000달러 선으로 예측한 투자자들이 많고요. 이제 바닥 찍고 반등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시 매수세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해 가상자산 시장 혹한기가 더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청와대 일부 참모들도 하나둘씩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이 청와대 참모 중 누가 이번에 집을 내놓은 건가요? 네, 먼저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를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실질적 대책을 검토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연일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면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국세청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이 양도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네,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만약 15년 동안 보유했던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을 경우 현재 세부담은 2억 6천만 원 수준인데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 예상세액은 5억 9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2.3배 늘어납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예상세액이 6억 8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4억 2천만 원 급등해 2.7배까지 세금이 불어납니다. 유예기간에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임광현 청장은 과거 사례를 들어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현행 중과 규정이 예고됐던 2020년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천 건에서 7만 1천 건으로 늘었고 실제 시행된 2021년에는 11만 5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제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다주택자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임 청장은 세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만간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전용 상담 창구를 열어 신고를 도울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차례 고지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어떤 집부터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 세율의 최대 30%포인트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습니다.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하면 지역에 따라 3에서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떤 집부터 파느냐입니다. 같은 다주택자라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핵심지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부터 먼저 처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처분하면 세율 구간을 분산할 수 있어 전체 세액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기간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월 9일이 지나면 이 혜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매도한 뒤 남은 양도 차익이 20억 원일 경우 5월 9일까지는 기본 세율만 적용되지만 3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세율이 2주택일 때 20%포인트, 3주택일 때 30%포인트만큼 더 중과세가 되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남은 유예기간 동안 양도 차익과 보유기간을 따진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는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도 셀카를 찍어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대포폰이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강제 조치인데 문제는 정작 현장에서는 내 얼굴도 못 알아본다는 오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당황한 정부와 통신사들이 뒤늦게서야 이 시스템 수술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신분증만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신 3사의 패스 앱으로 얼굴을 찍어 대조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문제는 패스 앱의 안면 인식 오류입니다. 실제로 안면 인증을 해보니 촬영을 다시 해달라는 안내가 반복되고 본인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의무 도입이 코앞인데 현장 혼선이 우려되자 정부와 통신업계가 급하게 인식률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 사용자의 촬영 환경과 방법. 통신사들은 촬영 단계에서 진동이나 음성 안내를 추가하고 직관적인 문구를 넣어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시범 기간에 쌓인 인증 결과를 분석해 안면인식 솔루션을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관계자는 UX, UI와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패스앱 인식률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오류가 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등 이미 안면 인증이 정착된 업건의 사례를 참고해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면 인증이 휴대폰 개통의 필수 절차가 되는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면 인식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1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를 당부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이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네, 오늘 간담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 10대 그룹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비수도권 지역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성장의 과실, 성장의 기회들이 중소기업에게도 또 수도권 중심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지방에도 또 이미 일정한 위치를 차지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좀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한 법제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R200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이런 가중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려고 해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1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그룹 외에도 아마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투자 계획 외에도 이 재계는 대규모 채용 계획도 내놨죠? 그렇습니다. 10대 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6,500명 많은 5만 1,6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12,000명, SK가 8,500명, LG가 3,000명 이상, 그리고 포스코가 3,300명, 한화 5,700여 명 등 채용이 이루어지는데요. 34,200명이 신입 채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서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사내벤처 등을 활용해서 지역 창업 지원 등에도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 협력에서 정상회담 계기가 중요함을 느꼈다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의제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격 합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속도를 낼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오늘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들이 모여 법안 처리를 원샷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고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입법권을 갖도록 했는데요. 특위 구성안은 9일 의결돼 특위는 한 달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좀 난항이 예상이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 진전된 배경은 뭡니까? 네, 그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기업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 메시지가 있었기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BS 미즈 김성훈입니다. 미국에서는 관세 재인상을 공식화하는 간보게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지렛대 삼아서 우리 측의 원전 건설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우리 외교 통상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미를 했었는데 관련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미래 협력 강화 메시지 속에 마무리됐지만 시급하게 풀려했던 25% 관세 재인상 문제는 미국 측 발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직후 미 국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대한국 관세 인상 관련 논의 대신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산업과 대미투자 협력에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미국에 남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여 본부장은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이번 협상 카드로 갑자기 거론된다고요? 네, 지난달 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이 두 차례 긴급 회동에서 미국 측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AI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선 이 마스카 프로젝트나 알래스카 LNG 개발보다 원전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대미투자 원칙으로 또 규정했던 상업적 합리성에도 부합하고 우리 정부 투자 자금이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들에게 돌아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다만 불리한 수익 배분과 막대한 추가 비용이라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실익을 가를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호텔 롯데의 국내 첫 호텔 위탁 운영 사업 모델인 L7 청량리가 호텔 문도 열지 못한 채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롯데가 그룹 차원의 유동성 확보 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호텔 롯데 입장에서는 롯데 렌탈 매각 불발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에 맞춰 지난해 5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L7 청량리. 하지만 8개월이 넘도록 오픈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아예 전용 홈페이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호텔 롯데는 로열티, 이름값을 받고 운영과 부동산 비용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위탁업체와 호텔 건물 조합 간의 갈등 때문인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텔 롯데의 롯데렌탈 지분 매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그룹은 호텔이 갖고 있는 롯데 렌탈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 매각해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피니티는 렌터카 2위 SK 렌터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1위인 롯데 렌탈을 품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필수적인데 공정위가 이를 불허한 겁니다. 호텔 롯데는 지난달 L7 홍대를 2,500억 원에 팔며 일부 자금을 마련했지만 롯데 렌탈 매각 무산에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롯데는 신용도가 더 떨어지면 좀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짜 계열사 매각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다른 방식으로 자금 확보를 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텔 롯데 측은 롯데 렌탈 매각과 관련해 어피니티와의 계약은 유효하며 양사 협의를 통해 여러 방안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아토피나 화상, 습진 같은 피부 질환 환자들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환 진료는 아예 받지도 않고 돈이 되는 미용 시술만 받는 피부과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 거부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피부과 개원은 늘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습진으로 강남의 피부과를 찾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형 치료하고 미용 치료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보라고 얘기를 듣고 강남에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들에게 직접 질환 치료를 문의했더니 저 보험 진료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진료 예약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약이 좀 빨리
실제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를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피부과 52곳 가운데 10곳 중 6곳 이상이 이곳 강남에 몰려 있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전문 지식 부족 등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 병원을 제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보건소가 점검하는 방식이지만 주기적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수가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은 지금 현재 체계에는 뚜렷하지 않죠. 독일 같으면은 건강보험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별 쿼터가 있어가지고 지역별로 의사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지난해 신규 개설된 의용급 의료기관 176곳 가운데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146곳으로 80%가 넘습니다. 개원하는 피부과는 늘고 있지만 정작 습진 같은 기본적인 피부 질환조차 치료받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